민주당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는 과정에서 민심의 역풍이라는 것을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어지간한 이유는 차지하고서라도 그 임기를 마치고 그 뜻을 펼칠 수 있게 하는 게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번 주말에 민주당에서 장외 집회를 한 사실을 알고 계실 거예요. 장외 집회를 했는데 뭐 추산되는 인력이 서로 굉장히 차이가 크죠. 경찰 추산으로는 1만 7천 명, 그리고 민주당 자체 추산으로는 30만 명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만 7천 명과 30만 명의 갭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 도대체 뭐가 사실이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 탄핵 이후 시점에서는 많은 분들이 장외 집회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거는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사람들도 장외 집회를 참여한 경험이 굉장히 많으세요. 뭐 촛불 집회 참여하신 분들, 과거에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했던 그 집회에 참여하셨던 분들, 그리고 그 태극기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그 집회를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냐면 집회를 딱 보면 몇 명이 참여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거는 뭐 사진을 보면 국민의힘의 집회를 민주당이 보면 저 집회는 몇 명쯤이겠지. 그리고 민주당의 집회 역시 국민의힘이 보면 저 집회는 몇 명쯤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미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 기간에는 오히려 그 국민의힘 쪽, 보수 진영 쪽의 집회를 훨씬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딱 보는 순간 이게 불이 붙는 집회구나, 불이 붙지 않는 집회구나, 그거를 금방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사진으로 보는 내용들을 보면서 당연히 30만 명은 택도 없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가 이제는 인지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아마 경찰 추산 17,000명에 근접하는 숫자일 거라고 저희가 굉장히 강하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행동의 날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모여야지 민주당으로서도 어느 정도 흥행이 되죠.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특검 또는 특검 취지의 임기단축 개헌을 추동하기 위한 그런 장외 집회입니다. 지금 이 장외 집회에서 어떤 분들은 불안해 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게 다시 한번 헌정이 중단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기존에 이제 탄핵과 관련해서 그 탄핵의 정당성 또 정당성이지만, 탄핵을 하고 대한민국이 더 잘 됐느냐, 문재인 정부에서 대한민국이 더 잘 됐느냐, 그거를 한번 돌이켜보건데, 저는 문재인 정부는 그 역사의 후퇴 기간이었다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었던 것, 그 이유조차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들이 느꼈던 그런 더 이상은 이게 이렇게 정권이 연장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저희가 그 국민들께서 선택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장외투쟁 광화문에 나가셔가지고 투쟁을 많이 했고, 그 당시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도 투쟁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런 투쟁들이 결국에는 저는 그 많은 분들의 그런 노력이 합쳐져 가지고 정권 교체의 미랄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하지만 지금 과연 민주당이 주동하고 있는 이 장외 집회가 불이 붙을 거냐, 저는 17,000명이 아니라 10명이 모여서 집회를 한다 하더라도 불이 붙는 집회라고 하면 그거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점점 더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호응을 하고, 저게 정말 문제야, 정말 저게 그 교체를 해야 되고 어떤 거를 변화를 이끌어야 돼, 이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10명의 집회가 100만 명 집회 되는 것도 금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민주당의 장외 집회를 보고 그런 느낌이 들까요? 그런 불안감이 들까요? 저는 전혀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민단체의 역량이나 그런 인원 동원 능력은 사실은 국민의힘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강합니다. 뭐 정교조라든지 민노총이라든지 사실은 어느 정도 집회를 하겠다 그러면 국민의힘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 동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원만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국민의힘은 책임당원이 한 8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책임당원이 240만 명이에요. 벌써 당원 규모만 하더라도 3배 정도 차이가 나죠. 게다가 잘 아시다시피 보수진영은 시민단체라는 게 존재를 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시민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좌파 진영이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의 그런 크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근데 뭐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그런 시민단체의 크기와는 별도로 결국 이제 민주당도 사람을 굉장히 모으지 못했어요. 뭐 이 문제, 이 어젠더 결국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집회가 아니냐는 거죠. 그거는 사실은 민주당도 다 아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개인의 방탄을 위해서 아무리 뭐 김건희 여사나 이런 윤석열 정부의 문제가 있다 손 치더라도 결국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시간 내고 이렇게 현장에 나가가지고 고생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쉽게 공감대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아유,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보러 와주셨다고 하니까 너무 기쁘네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대 지금 이 집회는 불이 붙을 수 없는 집회다라는 말씀은 좀 분명히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집회라도 불이 붙을 수 있다. 두 번째 집회했을 때는 적어도 이 인원수보다는 더 많이 모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저는 민주당이 집회 끝나자마자 새로 또 일정 잡았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일정을 뭐 잡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정하는 걸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 첫 번째 집회보다 두 번째 집회의 인원 동원수가 확 떨어지면 그러면 사람들이 금방 눈치를 채잖아요. 아니 이런 상태로 장외 집회를 하면 어렵겠다라는,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 주장들이 결국에는 불이 붙을 수 없다라는 게 명확하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다시 이렇게 장외 집회로 일정을 잡고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마 잡지는 못할 거예요. 그리고 15일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있는 날입니다.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만약에 유죄가 나오고 당선 무효용이 나온다 그러면 사실 민주당은 극도의 혼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단순히 그 피선거권 박탈로만 끝나진 않죠.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선거보조금 423억에 대한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이재명 대표가 아닌 민주당이 선거보조금을 받았고, 그리고 민주당이 그 보조금을 반환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 달 15일까지 뭐 여러 가지 저는 사항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뒤에 설명하겠지만 명태균과 관련한 추가 녹취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어떤 우리가 모르는 제3의 폭로가 이어질 수도 있어요. 과거에 이제 김건희 여사 파우치백처럼 무슨 동영상이 또 있어가지고 그게 또 뭐 될지도 모를 일이에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금 이 시점에서 민주당이 뭐 명태균과 관련한 녹취를 공개한다든지 이러는 것들조차도 11월 15일 선거법 위반 재판, 그리고 11월 25일 위증교사와 관련한 재판을 앞두고 일어나는 마지막 어떤 행동들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주목을 하는 거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약간 기류가 달라요.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뭐 벌써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만 하더라도 그 전에 뭐 끌어내린다, 뭐 어쩐다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일단 탄핵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탄핵이라는 두 단어에 대해서는 약간 조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조국혁신당하고 그 민주당하고 기류가 살짝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입장을 한번 보자고요. 조국도 지금 재판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이재명의 1심 재판,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재판에만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조국의 3심 대법원 재판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잊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보수의 전사의 스피커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조국도 사실은 이제 3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3심 재판에서 이미 그 공범인 그런 정경심이나 이런 사람들이 유죄 확정이 됐기 때문에 조국이 뭐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저는 그거야말로 0.001%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고, 뭐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려면 금고형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고형 이상, 집행유예가 나와도 금고형 이상이 나온 거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박탈이 됩니다. 그러면 조국 대표는 본인의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 조국혁신당이 당대표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죠. 근데 조국도 마찬가지예요. 조국도 제가 그 본인이 조국혁신당으로 성공할 때 그거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그 반대로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으로서 조국혁신당이 성공을 했죠. 근데 조국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지금 어떤 컨텐츠라는 게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내지 않아요. 12명의 그 비례의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10명 이상이면 국회의원이 발의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안을. 그런데 지금 조국혁신당이 제대로 발의하는 그런 정책적인 법률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셨나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뭐 곡성, 영광 보궐선거에서 많이 집중을 한 걸로 알아요. 특히나 영광에서 전라도 영광에서 보궐선거를 집중을 했는데 거기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 조국 대표가 지금 대법원 3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는 걸 변론으로 하고 굉장히 지금 쪼그라든 상태예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는 지금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다시 조국혁신당이 성공했던 그 방정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할 수 있을까? 뭐 임기단축 개헌보다 탄핵이 더 센 이야기죠.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하는데 그 탄핵안을 조국혁신당에 다시 한번 전가해 보도록 꺼내든 거죠. 그래서 조국은 그래봤자 어차피 3심에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될 운명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물론 1심에서 저는 그 피선거권 박탈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높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어쨌든 3심은 아니라 1심이죠. 1심의 판결이 선고를 한다 그러더라도 2심, 3심에 그런 기간이 남아있고 일단은 확정이 되지 않으면 형사 판결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아직은 피선거권 박탈이 현실화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로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민주당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는 과정에서 민심의 역풍이라는 것을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도 뭐 3부 1백까지 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했고, 그 당시 이제 또 한나라당 같은 경우 그런 이제 탄핵안의 역풍 때문에 굉장히 힘든 그 총선의 결과를 맞이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라고 하면 그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어지간한 이유는 차지하고서라도 그 임기를 마치고 그 뜻을 펼칠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이제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 역풍이 불었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제대로 된 사유가 있느냐? 그 제대로 된 사유가 없다 그러면 탄핵 역풍이 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더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저는 그것도 한동안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11월에 일어나는 두 가지 판결 중에 하나라도 일단은 피선거권 박탈령이 나온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다른 그런 전략 전술을 동원하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제가 그 이화영 재판을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화영 재판의 항소심이 최근에 결심을 했습니다. 아마 언론 보도로 접하신 분들은 구형이 내려졌다라고 하면서 그 판결의 진행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구형이 내려졌다라고 하면 12년형 구형이 내려졌다라고 하면 뭐죠? 재판이 끝났다는 겁니다. 이게 황당한 거예요. 지금 이화영에 대한 1심 판결 선고가 있은 지가 몇 달 안 됐어요. 사실 이화영 재판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오래 시간을 끌었습니다. 1심에서 심리가 뭐 많이 됐고, 그리고 이화영이 뭐 재판부 기피 신청은 당연하고, 그리고 진술도 계속 번복하고,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소송 지연책이나 증거 방법이나 할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니 2심도 그렇게 지연이 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우려를 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지금 벌써 재판이 끝났어요. 이제 판결 선고만 앞두고 있습니다. 1심에서 굉장히 그 심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법원에서는 더 이상 뭐 심리를 별로 할 게 없다.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종결하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화영 재판이 이렇게 빨리 끝난다? 이거는 사실 이재명 대표한테는 굉장히 큰 위협이에요. 물론 이제 대장동 사건이나 이런 사건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가. 하지만 예를 들어 위증교사가 예를 들어 선거법 위반 재판이 피선거권 박탈 유죄형으로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뭐 한 4, 5개월 만에 또 2심 선고되고 4, 5개월 만에 3심 선고되고 그러면 1년을 버티기가 어렵죠. 자기가 그렇게 1년을 버티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면 사실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저는 무리수가 난무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 지금은 탄핵이라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입에 올리지 않더라도 그러나 결국에는 그런 임기 단축을 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실행으로 넘어가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면 아마 대장동 백현동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원래 그 사건은 성남FC 그리고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그리고 위례 신도시 사건 이 네 개가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를 한 재판부에서 같은 사건으로 심리를 하고 있는데 성남FC 사건하고 위례 신도시 사건은 어느 정도 이제 심리가 거의 끝났고요. 나머지 백현동하고 대장동 사건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성남FC나 위례 신도시 사건은 그 구조가 그래도 백현동이나 대장동보다 조금 단순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심리를 했고 대장동 사건이나 백현동 사건은 훨씬 구조가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1심이 언제 끝날지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이제 부동산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복잡하고 부동산 시행사업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심리가 오래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선거법 위반이나 위증교사 사건은 구조가 굉장히 쉬워요. 특히나 그 위증교사 사건만 하더라도 이미 그 공범이었던 위증을 하신 분이 자기가 자백을 했습니다. 자백을 한 게 이제 자기가 위증했다고 자백을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자기가 교사받아서 위증했다. 이렇게까지 다 자백을 하셨어요. 이분의 재판과 판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하고 같이 이제 선고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교사를 받아서 위증했다고 하는 사람이 유죄인데 교사를 했다는 사람이
무죄가 되기는 그거는 불가능하죠.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불가능하고 다만 이제 양형의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양형도 법원의 양형 기준에 맞춰서 3년을 구형을 했는데 뭐 그런 양형 기준에 맞춘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인다. 왜냐하면 또 중형이 선고될 만한 그런 특별한 죄질이기 때문이라고 많은 법률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법 위반도 마찬가지예요. 선거법 위반 때 그 사건이 바로 그 김문기 씨, 돌아가신 김문기 씨에 대해서 본인이 모른다는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누가 물어봐가지고 모른다고 한 그런 소극적인 답변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제 대장동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터졌고 그 대장동 업무를 실무 책임자로 진행하던 사람이 바로 김문기 씨였습니다. 근데 그 김문기 씨와 관련해서 뭐 골프를 친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언론에 장식을 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그 이재명 대표 그 당시 이제 대선 후보죠. 대통령 후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부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한 언론사 방송국에 인터뷰를 나가가지고 본인은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그렇게 진술을 한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질문에 답을 했다라고 하지만 보통 이제 대통령 후보인 사람한테 질문을 할 때는 방송사에서 질문지를 미리 줍니다. 미리 주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를 당연히 미리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도 제대로 이제 이 사실대로 말하기보다는 모른다라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그리고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대장동과 관련 여부를 많이 이렇게 국민들한테 안다라는 인상을 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부인을 했었습니다. 다른 또 방송에 나와서도 부인을 하고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내가 기억이 안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통상적인 이야기와는 같은 레벨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11월 15일 그리고 25일 이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지금 25일까지 민주당이 뭘 더 할지는 저희도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상황을 타개해 보려고 특히나 이제 그 재판부를 압박한다든지 아니면 또 여론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그 작업들을 계속 할 거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근데 탄핵이라는 게 아마 그 보수 진영 쪽에 계신 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걸 보고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 당시에 대통령이 탄핵된다는 걸 처음 겪어보니까 헌정사에서 이제 이게 가능하기는 한데 진짜 가능한 건가?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을 걱정하면서도 이렇게 좀 어떤 건지를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그 노무현 대통령 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하면서 탄핵에 대한 기본 법리를 어느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런 기본 법리가 정리된 상태에서 그 다음 그 법리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제 진행이 됐고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단순히 이제 가벼운 그런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만으로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다는 거예요.